이 약을 드리기 전에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울 새벽 양반과 안채는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한 젊은 의원이 약 봉지를 든 채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20년 전 이 집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진 한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체 누구이며 그날 양반가의 안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명잔의 안방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 풍산 땅에 안동 김씨 종갓집이 있었습니다. 99칸 기와집의 소슬대문이 우뚝 서 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300년 묵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곱게 서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면 그 매화 아래에 흰 꽃잎이 한 자나 쌓였고 종갓집의 어른들은 그 자리에 술상을 차려놓고 시를 짓곤 했습니다. 그 매화나무 아래 사랑채에서 16살의 김재현이 매일같이 한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안동 김씨 종갓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곱게 자란 도령이라 그 살결은 매화 꽃잎처럼 희었고 그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람 중에 으뜸이다. 어머니 송부인은 늘 그렇게 말했고 아버지 김대감도 못 들은 척하면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집의 봄은 늘 매화 향기로 가득했고 재현은 그 향기 속에서 한 번도 흉터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흉터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그때의 재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해봄 재현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안동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잠깐만 다녀오너라. 가서 그 댁 어른께 이 서찰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재현은 어머니가 곱게 싸준 보따리를 등에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 식경을 걸어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돌팔매를 날리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물가의 한 처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처녀의 양손과 목덜미에는 작고 거친 흉터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재현이 처음 보는 흉터였습니다. 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재현이 도령답게 호통을 치자 아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처녀는 도령의 얼굴은 끝내 올려다보지 못한 채 누더기를 끌어모으며 일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굽은 등은 작고 작아서 마치 산속에서 잎을 잃은 어린 나무 같았습니다. 재현이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데 한 늙은 노파가 호리병을 들고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재현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빈 우물 속에 두레박을 던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예, 할머니. 사람을 보실 때 부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진심은 흉터 너머에 있는 법이옵니다. 재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쯤으로 듣고 길을 재촉했지요. 그러나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던 그 처녀의 굽은 등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흉터의 빛깔이 자꾸만 눈앞에 일렁였기 때문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단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17, 마을 어귀 외딴 초가집에 홀로 사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이를 보면 침을 뱉었고 단이가 우물물을 길어가면 그 우물물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저 흉터쟁이 손이 닿은 물은 못 마신다.
천연두 귀신이 들러붙은 년이야. 내 어미 아비도 너 때문에 죽은 거다. 단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단이의 아버지는 마을의 의원이었습니다. 한약방을 차려놓고 가난한 환자들을 평생 무료로 돌보던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마을에 천연두가 돌았을 때 단이의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약을 다려 먹였고 죽을 끓여 먹였고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도 천연두에 걸렸고 단이의 어머니도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흘 사이로 차례로 죽었습니다. 14살이던 단이만이 천연두를 앓다 살아남았습니다. 얼굴과 손과 목덜미에 살아남은 자의 흔적을 잔뜩 새긴 채 그 일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단이를 보면 천연두를 떠올렸습니다. 전염만 없었으면 우리 아이가 살았을 텐데. 전염만 없었으면 우리 영감이 살았을 텐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을 사람들은 단이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단이는 그저 살아남은 것이 죄였습니다. 밤마다 단이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울 한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얼굴 가득 흉터가 박힌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이 죄이냐? 단이는 거울을 향해 그렇게 묻다가 끝내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거울을 본 일이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없었습니다. 재현은 그날 우물가 일이 있은 뒤로 자꾸만 그 마을에 가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마을에 좋은 약초가 난다 들었사옵니다. 아버님, 그 대거어른께 한 번 더 안부를 여쭤야겠습니다. 김 대감은 아들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기특하다 했습니다. 재현이 단이의 초가집 앞에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두고 온 날, 단이는 그 책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집 문 앞에 무엇인가를 두고 간 일이 단이의 평생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재현이 단이의 초가집에 다시 찾아갔을 때 단이는 무명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문 뒤에 숨었습니다. 제 흉터를 보시면 도련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듯하옵니다. 단이야, 내 손을 한 번만 잡아주오. 그저 한 번만. 단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 사이로 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흉터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양반 도령의 손이 흉터 위에 처음으로 닿았습니다. 단이는 그 자리에서 무명천 안쪽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이 안동 김씨 종갓집에서는 어머니, 송 부인이 분주했습니다. 한양에서 영의정 댁 외동딸의 화상이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 재현이의 짝으로는 이만한 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김 대감도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 사돈을 두면 우리 가문이 한 자리 더 올라가는 법이요. 재현의 혼사는 그렇게 재현이 모르는 사이에 가문의 큰 어른들끼리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에도 흐드러지게 피었고 안동 김씨 종갓집의 봄은 그 어느 해보다 향기로웠습니다. 종갓집 사람 누구도 그 봄이 그 집의 마지막 매화 봄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안동 외곽에 다시 한번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열에 들떠 죽었고 누군가의 노모가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병이 단이의 집 우물에서 시작됐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은 마을 어귀의 더러운 도랑 때문이었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려야 자기 슬픔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현을 잡아 죽이자. 전현이 살아있는 한 이 마을은 안 된다.
어느 한밤중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다니의 초가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다니는 자기 어머니의 옛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가는 거구나. 다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 흉터를 지고 더 살아야 할 자리가 다니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재현이 숨을 헐떡이며 다니의 초가집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내 손을 잡으시오. 도련님. 도련님은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손을 잡으시오. 한 번만. 도련님, 저는 죽어도 괜찮사옵니다. 도련님은 안 됩니다. 다니야. 다니야,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소. 내 손을 잡으시오. 다니가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흉터 가득한 손이었고, 재현의 손은 곱디고 온 양반의 손이었습니다. 두 손이 처음 만난 그 순간, 두 사람 다 손을 떨었습니다. 재현은 다니를 등에 업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달리는 내내 다니의 흉터 가득한 손이 재현의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횃불이 다니의 빈 초가집을 태우는 동안 재현은 다니를 안동 김씨 종갓집의 사랑채 옆 작은 방에 숨겼습니다. 그것이 다니가 그 집 문턱을 처음 넘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 종갓집의 평화가 끝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대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님, 이 사람을 살려야 했습니다. 천한 것을 데려와, 흉터쟁이 천한 것을 우리 집에 데려와? 김 대감은 사랑채 마당에 다니를 무릎 꿇려 놓고 한참을 호통쳤습니다. 다니는 두 손을 모아 흉터 가득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더 박혔습니다. 종들도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흉터 좀 봐. 저 얼굴로 어떻게 사대문 안에 발을 들인다는 게야. 한 종은 멀찍이서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송부인이 사랑채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재현아, 너 정신이 있느냐? 영의정 댁과 혼사가 곧 잡힌다. 그 댁에서 이 일이 들어가면 우리 가문이 끝난다. 어머님, 저는 영의정 댁 따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본 적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 가문의 일이니라. 가문이 사람보다 중하옵니까? 그래, 중하다. 너 하나로 300년이다. 재현은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300년. 재현의 어깨 위에 얹힌 그 무게가 처음으로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자 다니가 재현을 사랑채 뒷마당에서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 다니의 흉터는 더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도련님, 다니야, 저는 오늘 밤 떠나옵니다. 무슨 말이오? 도련님은 도련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 때문에 도련님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하옵니다. 다니야, 제 흉터는 도련님이 함께 지셔서는 안 되는 것이옵니다. 재현은 다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니야, 흉터가 무엇이 무섭다는 말이오. 나는 매화꽃 곁에서 흉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오. 당신을 본 그날 처음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소. 도련님, 매화는 매년 다시 핍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소. 단 한 번 핍니다. 그 한 번을 가문의 이름으로 보내라 하시면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가지 마시오. 가야 한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달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잠시 머물렀다
흘러갔습니다. 단이는 재현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17평생 누구의 손도 단이의 흉터 위에 그토록 오래 머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 단이야. 제가 가는 자리가 어디든 도련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이야. 후회는 당신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있을 것이오. 단이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임이 그 자체로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었을 때 재현은 사랑채로 돌아가 자기 책상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필묵이며 어머니가 손수 박은 비단 책갑이며 아버지가 사다 주신 청자벼루며 재현은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어머니가 어릴 적 자기에게 메어주시던 머리 끈 하나만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한 구석에 어머니가 모셔둔 김씨 가문의 가락지 한 짝을 꺼냈습니다. 종가의 며느리가 대대로 끼던 옥의 김씨 가문의 표식이 가늘게 새겨진 가락지였습니다. 재현은 그 가락지를 자기 옷고름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께도 이 가락지를 끼워드릴 것이옵니다. 다만 그분이 어머님의 마음에 드는 분이 아닐 듯하여 미리 죄송하다 여쭈옵니다. 재현은 책상 위에 그 한 줄만 적어두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잠시 머무를 때 재현은 단이의 손을 잡고 안동 김씨 종갓집의 소슬대문을 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흉터도 매화도 모두 한 자리이옵니다. 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 손을 잡은 도령의 손이 매화꽃처럼 가볍게 떨리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밤이면 산속에 누웠고 낮이면 길을 걸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은 강원도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풍산에서 단이의 아버지와 의수를 함께 익히던 한 늙은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약초꾼의 이름은 매노인이라 했습니다. 50년을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산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신의 사촌쯤으로 여겼습니다. 매노인은 단이를 본 순간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그 흉터 가득한 손을 자기 손으로 천천히 감쌌습니다. 내 아비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단이가 처음으로 살아남은 사람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마주 봤습니다. 20년을 가까이 들여다본 거울 한 조각 속에 자기 얼굴이 아니라 한 늙은이의 따뜻한 눈빛 속에 단이가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노인은 두 사람을 산속 작은 오두막에 거두었습니다. 양반 도령아. 예, 어르신. 이 산에 들어왔으니 양반은 있거라. 산에서는 약초 캐는 자도 환자에게 약 다려주는 자도 다 한 사람이니라. 재현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매노인은 재현에게 약초 캐는 법을, 단이에게는 아버지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의술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단이야. 예, 어르신. 내 아비가 너에게 의술을 가르치다 만일이 이 늙은이의 마음에 늘 걸려 있었느니라. 오늘부터 이 늙은이가 이어 가르치마. 어르신, 내 손이 흉터로 가득하다 하나 그 손이 환자의 손을 잡으면 환자의 흉터가 가벼워질 것이다. 흉터는 흉터를 알아보는 법이니라. 단이가 그 말에 가만히 자기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이 쓸모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매 노인이 다니에게 따뜻한 약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다니야. 예, 어르신. 내 흉터는 내가 받은 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은 증거이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다니는 그 말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약차의 김이 다니의 흉터 위로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17평생 다니에게 누군가가 한 말 중에 그날의 그 한마디만큼 깊이 닿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는 처음으로 자기 흉터 위에 얹어두었던 무명천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재현은 자고 있는 다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다니의 흉터들이 마치 매화 가지 끝에 맺힌 작은 꽃봉오리들처럼 보였습니다. 재현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매일 새벽 자기 곁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재현에게는 안동의 매화 300년보다도 귀했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산골의 작은 오두막을 따로 짓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매 노인이 두 사람의 부부 인연을 맺어주었고 산속 약초 농사꾼 한 사람과 마을의 한 농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혼례라 할 수도 없는 혼례였지만 다니의 얼굴에는 그날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색시가 된다는 것이 평생 생각해 본 일이 없사옵니다. 다니야. 예,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 자리는 내가 안동에 두고 왔소. 그럼 무어라 부르옵니까? 당신이라 부르시오. 그것이 좋겠소. 다니는 그날 처음으로 재현을 당신이라 불렀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다니의 흉터 위에 봄볕이 한 줄기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약초밭을 일궜습니다. 재현은 양반 도령답게 처음에는 호미질이 서툴렀습니다. 당신은 곱게 잘하셨으니 호미는 제게 맡기시지요. 다니야, 내 손이 곱다는 말은 이제 듣지 마시오. 내 손은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흙을 만지는 손이요. 재현의 손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그 손은 곱던 양반의 손이 아니라 산 사람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는 재현의 손에 처음으로 굳은 살이 박힌 자리를 한참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당신의 손에도 흉터가 생기는군요. 그렇소. 흉터는 흉터를 알아본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손도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소. 다니는 매 노인의 약방에서 약을 짓고 인근 마을의 환자들이 다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의원에 흉터 가득한 마님이 한 분 계신다고. 그 마님 손이 닿으면 열이 가라앉는다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니의 흉터에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의 손이 자기 아이의 이마에 닿고 그 열이 한밤 사이에 가라앉는 것을 본 어머니들은 다시는 다니의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니를 단 의원 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두 사람은 오두막 둘레에 매화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안동의 우리 집 마당에 300년 묵은 매화가 한 그루 있었소. 당신은 매화를 그리워하시는군요. 아니, 매화가 아니라 봄이 그립소. 그곳의 봄과 이곳의 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매화를 보면 알 수 있을 듯하여. 다니는 그 말에 잠시 가만히 있더니 자기 흉터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이제 봄을 알 것 같사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여름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재현은 아이의 이름을 도원이라 지었습니다. 도원아, 너는 도리에 근원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거라.
사람의 흉터를 보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가벼이 여기지 말거라. 다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흉터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흉터를 타고 흘렀고 재현은 그 눈물을 자기 손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다니야, 이 아이는 당신의 흉터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될 것이요. 당신,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이 아이도 당신의 흉터를 사랑할 것이요. 도원은 자라며 영민했습니다. 3살에 글자를 알았고 5살에 한시를 외웠고 7살에 어머니의 약방일을 도왔습니다. 재현은 도원에게 한시와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다니는 도원에게 약초의 이름과 의수를 가르쳤습니다. 매노이는 도원에게 산을 잇는 법과 사람을 잇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도원이 5살이 되던 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원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다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는 왜 작은 꽃들이 핀 거예요? 다니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꽃들이 핀 거라고? 네, 어머니. 작은 꽃들이 어머니 얼굴에 가득 피어 있어요. 다니는 그 자리에서 도원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 마당으로 나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동의 어른들이여, 이 자리가 저의 자리요입니다. 부디 용서하옵소서. 산속 마을 사람들은 단이를 단 의원이 아니라 단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어머니, 우리 아이가 또 열이 나옵니다. 단 어머니, 우리 노모가 잘 드시지 못합니다. 단이는 누가 찾아오든 흉터를 가리지 않고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흉터에 놀랐지만 단 어머니의 손길에 열이 가라앉는 것을 알고는 더는 흉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흉터 너머에 있는 법이옵니다. 어릴 적 우물가에서 노파가 했던 그 말을 재현은 산속에서 매일 한 번씩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재현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한 노파가 누구였는지를 재현은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노파에게 평생 한 번은 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평화로운 7해가 흘렀습니다. 산속의 약초밭에는 매년 새로 심은 매화가 늘었고 도원은 매년 1살씩 키가 자랐고 다니의 흉터 위에는 매년 햇볕이 한 번씩 더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7해가 두 사람이 누린 평생의 봄이었습니다. 도원이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 한 양반 손님이 들렀습니다. 실례하옵니다. 길을 잃은 양반인데 하룻밤 묵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재현이 손님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릴 적 안동 김씨 종갓집에 자주 드나들던 아버지의 친구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재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이 자네 살아 있었구먼.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사가 다니의 얼굴을 흘낏 보더니 다시 재현을 보았습니다. 박진사는 다니의 흉터를 보고도 흠칫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니의 손에 든 약봉지와 다니의 흉터 위에 어린 봄볕을 가만히 한 번 보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고향이 그립지 않은가? 어르신, 안동의 자네 어머님이 자네를 그리며 매일 한 번씩 매화나무 아래에 서 계신다 들었네. 자네 아버님도 입에 올리지는 않으시지만 자네가 떠난 그 해부터 사랑채에 발을 끊으셨다네.
재현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재현이 도원이라는 아이는 자네 아들이지. 자네의 아들이면 안동 김씨의 종손이네. 한 번만이라도 그 댁 마당 매화 아래 그 아이를 데려가 보여드리지 않겠는가. 어르신, 자네 부모님이 그 손주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자네에 대한 미움이 절반은 풀릴 듯하네. 그게 부모의 마음일세. 재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진사가 떠난 뒤 재현은 다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다니는 도원에게 약초 이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다니의 흉터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니, 예, 당신. 이 자리가 나의 고향이요. 나는 다른 데에 갈 자리가 없소. 다니가 도원을 아는 채 가만히 웃었습니다. 재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도원이 깊이 잠든 뒤 재현은 호롱불 아래 종이 한 장을 폈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불효자 재현은 죄를 무릅쓰고 한 글자 올리옵니다. 저는 살아있사옵고 한 사내 아이를 두었사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원이옵고 올해 7살이옵니다. 부모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손주의 얼굴을 뵙게 해드리고 싶사옵니다. 죄는 모두 소자에게 있사옵고 다니는 죄가 없사옵니다. 재현은 그 편지를 매 노인을 통해 안동으로 붙였습니다. 다니는 그 편지의 일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다니에게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다니가 안 된다 하면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할 것 같았고, 다니가 보내라 하면 다니가 평생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현이 다니에게 한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안동 김씨 종갓집에 도착한 날, 김대감은 사랑채에서 종의 말을 잃었습니다. 7해 만에 들은 아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송부인은 그 편지를 손에 쥐고 마당 매화나무 아래로 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살아있다고요? 그렇소. 손주를 보았다 하옵니다. 그렇소. 여보, 우리 한 번만 그 아이를. 한 번만요. 한 번만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봅시다. 부인. 그러나 그 사이 영의정 댁과의 일이 가문에 두고두고 묵은 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형, 즉 가문의 큰 어른이 사랑채에 들어와 김대감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려는가? 형님,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영의정 댁에 들어가면 우리 가문은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자네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자네의 손주가 누구인지를 묻기 시작하면 그 한마디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다. 형님, 종가의 일이다. 자네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300년이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호적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영구히 거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죽은 뒤에라도 자네의 손주가 이 종가의 종손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될 것이다. 김대감은 사흘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김대감은 사랑채 한가운데에 가문의 호적을 펼쳐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송부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한 번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결정하옵소서.
부인. 보면 더 어렵소. 보지 않고 끝내야 가문이 사로. 여보. 부인, 이것은 내 죄요. 내 죽어서 받을 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문이 먼저요. 김대감은 붓끝을 들어 호적에서 재현의 이름 위에 진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김재현, 호적에서 영구히 제추함. 붓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는 그 순간, 김대감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끝내 그 획을 다시 거두지 않았습니다. 송부인은 그 자리에 엎드린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송부인은 마당 매화나무 아래에 나가 어둠 속에서 매화 가지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우리 재현아, 어미가 미안하구나. 어미가 미안하구나. 매화 가지는 송부인의 울음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 답신이 강원도 산골에 도착한 것은 그해 겨울의 첫눈이 내린 뒤였습니다. 편지는 김대감이 아니라 박진사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박진사는 차마 그 일을 글로 옮기지 못하고 다만 한 줄을 적어 보냈습니다. 재현이, 안동의 어른께서는 답이 없으시다네. 자네는 자네의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빌어주시는 듯하니 부디 그 자리를 지키게. 재현은 그 한 줄을 읽고 호롱불 아래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답이 없으시다네. 그 한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재현은 잘 알았습니다. 호적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졌다는 사실까지는 박진사도 차마 적지 못했지만 재현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7해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떠올렸고 7해 만에 처음으로 안동의 매화나무 아래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을 다니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았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묻지 말라는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니는 그날 밤 재현의 손을 가만히 자기 흉터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당신, 제 흉터가 따뜻하옵니까? 따뜻하오, 다니야. 그러면 됐사옵니다. 제 흉터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됐사옵니다. 재현은 그날 밤 다니의 흉터 위에 자기 손을 한참을 얹어둔 채 말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기 전 재현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러 갔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가파른 비탈에서 굴러떨어져 다리 한쪽이 크게 찢어졌습니다. 산속의 추위는 상처를 곪게 했고 곪은 자리는 곧 열병으로 번졌습니다. 다니는 사흘 밤낮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을 다려 먹였고 식은땀을 닦았고 매 노인을 불러와 함께 침을 놓았습니다. 다니야,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다. 내 평생 보아온 자리 중에 가장 깊은 자리이니라. 어르신, 다니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르신 말씀하지 마옵소서. 제 당신은 살리옵니다. 제 손에 든 약초로 살리옵니다. 매 노인은 다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재현의 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도원이 어머니의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도원이가 한 시 한 수 외울게요. 들으세요. 도원이 어린 목소리로 매화시 한 수를 외웠습니다. 재현이 흐려진 눈으로 도원을 한번 보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우리 도원이가 안동의 매화시를 외우는구나. 엿새째 되던 새벽, 재현이 다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니, 예, 당신. 미안하오. 당신을 안동의 매화나무
아래에 한 번도 못 데리고 가꾸려. 당신, 그런 말씀. 당신을 데려가고 싶었소. 어머님께 당신을 며느리라 말씀드리고 싶었소. 어머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을 한 번 보고 싶었소. 당신, 다니야. 예. 도원이를 잘 키워주오.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오. 그 아이가 사람들의 흉터를 사랑할 수 있게 당신이 키워주오. 당신, 그런 말씀 마옵소서. 곧 일어나시옵니다. 제가 오늘 새 약을 다리옵니다. 그 약은 드도입니다. 재현이 다니의 흉터 위에 가만히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다니야. 예.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나는 한 번도 흉터를 본 적이 없소. 당신은 매화꽃이요. 단 한 번 피는 매화꽃이요. 재현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호적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졌다는 사실은 끝내 모른 채였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비참이라면 비참인 일이었습니다. 도원이 아버지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재현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9살의 다니가 우물가에서 흘렸던 울음과 같은 울음을 9살의 도원이 아버지의 손 위에서 흘렸습니다. 다니는 사흘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시신을 씻기고 다니가 직접 매장 옷을 입혔습니다. 재현의 곱던 손에는 산속 7회 동안 박힌 굳은 살이 그대로였습니다. 다니는 그 굳은 살을 한참 만져보다 자기 흉터 가득한 손을 그 위에 잠시 얹었다 떼었습니다. 매 노인이 산속 가장 양지 바른 자리를 골라주었습니다. 오두막에서 한 마장쯤 떨어진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산속에 들어와 처음으로 심었던 그 매화나무. 7해를 자라 이제 어른 키만큼 큰 매화나무. 다니는 도원의 손을 잡고 그 매화나무 아래 흙을 덮었습니다. 도원은 9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다시는 안 일어나시옵니까? 그렇단다, 도원아. 어머니. 도원아. 어머니까지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다니는 도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니는 매화나무 아래에 가서 누웠습니다. 밤에도 누웠고 새벽에도 누웠고 한낮에도 누웠습니다. 밥을 짓지 못했고 약을 다리지 못했고 도원의 머리를 빗겨주지 못했습니다. 오두막은 사흘 만에 차게 식었습니다. 도원이 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려 하시옵니다. 매 노인이 다니를 찾아갔으나 다니는 매 노인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그저 매화나무 아래 누워 자기 흉터 위에 한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재현이 살아생전 그 흉터 위에 매일 밤 얹어두었던 그 자리에 이제 자기 손밖에 없었습니다. 도원이 어머니 곁에 그저 앉아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자기 작은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도원이 그 한마디를 자꾸 되풀이했습니다. 다니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도원이 끝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까지 가시면 도원이는 혼자입니다. 도원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그 울음소리가 다니의 귓속에 사무쳤습니다. 그때 다니의 머릿속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17살 그 봄날 마을 우물가의 늙은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보실 때 부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진심은 흉터 너머에 있는 법이옵니다. 하나는 매 노인이 따뜻한 약차를 건네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내 흉터는 내가 받은 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은 증거이니라. 살아남은 증거. 다니의 흉터는 다니가 살아남았기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의 흉터는 살아남으라고 다니의 몸이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끝내 사랑한 사람이 다니의 곁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에게 남긴 것이 지금 자기 무릎 위에 엎드려 울고 있는 한 아이였습니다. 다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도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원이 흠칫 놀라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도원아, 어머니. 어머니가 살아있어야 하겠구나. 어머니. 어머니가 너를 사람들의 흉터를 사랑할 줄 아는 의원으로 키워야 하겠구나. 그것이 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부탁하신 일이니라. 도원이 어머니의 무릎에 더 깊이 얼굴을 파묻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는 일어났습니다. 오두막에 다시 불을 지폈고 차게 식은 밥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도원을 안고 한참을 잠을 자게 했습니다. 도원이 잠든 뒤 다니는 호롱불 아래 자기 흉터 위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으리라. 도원이를 의원으로 키우리라. 당신이 못다 베푼 진심을 이 아이가 사람들의 흉터 위에 베풀게 하리라.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를 안동으로 보내리라. 당신이 7해를 그리워하셨던 매화나무 아래로 이 아이를 보내리라. 이튿날부터 다니는 산골마을에 다시 약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마주 볼 때 흉터를 흙으로 가리지도 않았고, 환자의 손을 잡을 때 자기 손을 옷자락 속에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니의 흉터를 보고 흠칫했지만 다니의 손에 열이 가라앉고 다니의 약의 병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는 다니의 얼굴을 더 이상 흉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의 흉터를 다니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단 어머니, 우리 아이의 이 흉터는 평생 가는 것이옵니까? 평생 가옵니다. 그러나 평생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옵니다. 살아남은 자국이니 살아있는 자만이 가지는 것이지요. 어머니들은 그 말에 가만히 눈물을 닦고 자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니는 도원에게 매일 의술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도원아, 의술의 첫 자리는 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환자의 흉터 너머에 닿지 않으면 약은 듣지 않는 법이니라. 도원은 어머니의 그 말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19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다니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난한 환자들의 곁에서 밤낮 없이 살았던 다니가 끝내 자기 몸에 그 병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폐병으로 누웠을 때 다니가 그 곁에서 보름을 간호했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다니가 그 자리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도원은 어머니를 살리려 가진 약을 다렸습니다. 산속의 모든 약초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매 노인은 이미 2해 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산속에는 다니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도원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단이가 도원을 머리맡에 불렀습니다. 도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흉터 가득한 손이 도원의 손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도원아, 예, 어머니. 이 어미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르침을 줄 것이다. 예, 어머니. 너는 안동 김씨 종갓집의 김재현의 아들이니라. 내 아버님은 양반 도령이었으되 가장 사람다운 양반이셨다. 내 아버님은 자기 가문도 두고 매화도 두고 이 어미의 흉터를 끝내 사랑하신 사람이셨다. 도원은 그 말에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도원에게 한 일이 살아생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원아, 이 어미가 죽거든 너는 안동으로 가거라. 어머니, 가거라. 가서 내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찾아뵙거라. 어머니, 그분들이 아버님을. 도원아, 가서 죄를 묻지 말거라. 다만 내 아버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만 전하여라. 그분들이 그것을 한 번이라도 들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이 어미가 정할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아버님은 끝내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 7해 동안 매년 봄마다 안동의 매화를 그리워하셨다. 그 어른들은 내 아버님의 마지막 가슴 속에 끝내 함께 계셨다. 단이는 베개 아래에서 2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김씨 가문의 가락지였습니다. 300년 동안 종가의 며느리가 끼던 그 가락지를 재현이 도망치던 새벽, 옷고름에 묶고 나온 그 가락지였습니다. 하나는 도령이 도망치던 그 새벽 손에 쥐고 있던 어머니가 어릴 적 메어주시던 머리끈이었습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가거라. 송부인께서는 이 가락지를 보시면 너를 알아보실 게다. 이 가락지는 종가의 며느리가 끼던 것이라 당신의 며느리가 누구였는지를 한 번에 알아보실 것이니라. 단이는 도원의 손을 한참 쥐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흉터 위에 도원의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도원아, 이 어미의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님이 사랑하신 자리이니라. 너도 사람들의 흉터를 부디 사랑하여라. 어머니. 도원아,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였던 것이 어머니의 평생 가장 좋은 일이었느니라. 도원이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단이는 도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새벽 첫 달기 울 무렵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단이의 마지막 손길이 도원의 머리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도원은 어머니를 매화나무 아래 아버지의 곁에 묻었습니다. 이제 2 사람이 함께 누웠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 새로 한 그루의 매화나무를 더 심었습니다. 새 그루의 매화가 그 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원이 안동으로 다녀오겠사옵니다. 돌아와서 2 분 곁에 술 한 잔 따르겠사옵니다. 그해 가을, 도원은 안동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가락지 한 짝과 아버지의 머리끈을 가슴에 단단히 품은 채였습니다. 도원이 안동 김씨 종갓집에 도착한 것은 그의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종갓집의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선 도원은 우선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의원이옵니다. 댁내 누군가가 편찮으시다 들었사옵니다. 종이 도원의 옷자락을 한참을 보더니 도원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종갓집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종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했고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는 누구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300년 묵은 매화나무는
그에도 가지 끝에 마른 꽃봉오리들을 달고 있었지만 봉오리 아래에 절을 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채에는 김대감과 송부인이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늙고 두 분 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70이 넘었고 송부인도 곧 70이었습니다. 한겨울이라 종갓집에는 차가운 바람이 사방에서 스며들었고 두 노인의 호흡 소리는 작고 가늘었습니다. 도원은 두 분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의술이 도원의 손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도원은 산속에서 가져온 약을 다려 두 분께 드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김대감의 열이 가라앉았습니다. 송부인의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송부인이 도원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원, 그대의 얼굴이. 도원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닮았구먼. 우리 재현이가 살아 있었으면 그대만 한 아들 하나를 두었을 텐데. 도원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6셋째 되던 날 저녁, 도원은 마침내 어머니의 가락지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마님, 이 가락지를 보아주시옵소서. 송부인이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락지 안쪽에 김씨 가문 표식이 어슴풀의 호롱불 아래 빛났습니다. 그 가락지를 한참을 들여다보던 송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가락지가 어디서? 이 가락지는 제 어머니께서 평생 가지고 계셨사옵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제 어머니의 이름은 단이옵고 제 아버지의 이름은 김재현이옵니다. 송부인이 가락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꺾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내 며느리야. 너의 시어미가 잘못했다. 송부인은 가락지를 자기 흉터 없는 얼굴에 한참 가져다 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한 번도 이 어미를 어머니라 불러본 일이 없겠구나. 김대감이 누운 채로 도원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손이 19 청년의 손을 한참을 쥐고 있었습니다. 재현이의 아들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호적에서 지웠다. 예, 알고 있사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하고 갔다. 손주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내 죄가 너무 크구나. 김대감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원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아버님은 끝까지 두 분을 미워하지 않으셨사옵니다. 아버님은 산속에서도 매년 봄이면 매화를 한 그루씩 심으셨사옵니다. 안동의 매화를 잊지 못하셔서 그러셨사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님께 어머님이라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하셨사옵니다. 김대감의 눈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른 노인의 마른 눈에서 7해 만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현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이 아비의 죄가 너무 크다. 매화 아래에서 너를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한 죄가 너무 크다. 김대감은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도원의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원은 그 손을 한참 놓지 못했습니다. 호롱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도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자기 가슴에 끌어안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송부인은 2달을 더 살았습니다. 2달 동안 송부인은 매일같이 도원을 머리맡에 두고 도원의 손을 잡고 단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흉터 가득한 손으로 평생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옵니다. 우리 며느리. 그 며느리의 흉터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갔구나. 그 며느리에게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를 한 번도 못 들었구나. 송부인은 도원의 손을 자기 흉터 없는 얼굴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이 손이 우리 며느리의 손과 닮았구나. 따뜻하구나. 그해 봄, 송부인은 김대감의 곁에 묻혔습니다. 종갓집의 어른들은 도원을 종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듬해 가문은 호적에서 재현의 이름 위에 그어졌던 한 획을 정식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재현의 무덤은 안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한사코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산속에서 가장 행복하셨사옵니다. 그 자리가 2분의 자리이옵니다. 도원은 안동 김씨 종갓집의 종손이 되어 평생 의술로 1000명이 넘는 가난한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강원도 산속 매화나무 아래에 내려가 새 그루의 매화 사이에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새 그루의 매화는 해마다 더 크게 자라났고 그 매화 아래에서는 매년 봄마다 흰 꽃이 피 흙 위에 한 겹씩 쌓였습니다. 옛날 옛적 안동 김씨 종갓집 마당에 한 그루의 매화가 있었듯이 이제 강원도 산속에 새 그루의 매화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단이의 매화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흉터를 끝내 사랑한 한 양반 도령의 매화라 했고 어떤 이는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자기 흉터를 받아들인 매화라 했습니다. 모두 같은 매화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합니다. 진심은 흉터 너머에 있고 가장 깊은 사랑은 흉터까지 끌어안는 사랑이라 합니다. 한 사람의 흉터를 끝내 사랑한 사내와 그 사랑을 끝까지 살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강원도 산속의 매화 새 그루로 남았습니다. 다만 가슴 아픈 것은 그 2 사람이 끝내 안동의 매화나무 아래에 함께 서지 못한 일이옵니다. 한 어른의 한 획이 그 2 사람을 끝내 갈라놓았고 그 한 획을 거두는 데에 7해의 그리움과 2 죽음이 필요했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디 늦지 않게 거두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자리는 늘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는 법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